여러분은 지금 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5회 연속 하향 조정입니다. 세계 경제는 회복세인데 우리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허준 코너에서 몸에 좋은 쓴약 좀 처방을 받아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아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0%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불황형 성장이라고 지금 다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 좀 짚어주세요.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제 어저께 우리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하면 0.6% 성장이고요. 전년 대비하면 0.9% 성장. 아무렇게나 봐도 사실은 0%대를 기록했어요. 예. 사실상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0%라는 그 앞자리 수치도 충격인데 내용이 더 안 좋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이제 GDP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그다음에 각종 투자, 그리고 이제 수출에서 이제 수입을 뺀 순수출. 네. 요거를 이제 네 부분을 합한 건데요. 앞에 있는 세 수치 있잖아요.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막 팬데믹 풀리고 1분기에는 좀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보복 심리도 있고요. 날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민간 소비가 다시 감소에 들어가서 0.1%대의 마이너스가 됐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걸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민간 소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라고 했더니 경기 침체, 물가 이렇게 뭐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 이렇게 핑계를 대야 되는데 대면 조치 해제로 인한 그런 활동이 주춤을 했고 5월에 연휴 기간 기상 여건 악화로 많은 분들이 대면 바깥에 활동을 덜 했다. 이게 이제 정부의 핑계예요. 연휴 기간 기상 여건 악화가 대면 소비 그럼요. 그거 며칠 가지고 영향을 분기 전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민간 소비가 위축됐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정부의 이 말은 믿지를 않고요. 말씀 주신 것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고물가, 가계부채 그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적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위축을 체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여력이 없는 것 이게 이제 요인인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또 이제 민간 소비가 그렇게 감소를 했고 정부 소비도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1.9나 감소했는데요. 이 수치는요. IMF 때입니다. 1997년 1분기 때 이후로 무려 26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정부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아니 정부 소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병원을 많이 가면은 건강보험을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제 병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쓰는 거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코로나가 많이 줄어서 건강보험 지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도 저희는 이런 핑계도 믿질 않죠. 왜냐하면 이미 저희도 몇 번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세수 결손이 심각합니다. 예. 무려 현재까지 5월 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6조에서 8조가 이미 펑크가 났고요. 연간으로 쭉 가면 50조 이상 예상되고요. 정부의 장부라고 할 수 있죠. 관리 재정 수지가 현재 52조 정도 펑크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세수 결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자라는 얘기죠. 그럼 돈이 안 모자르려면 추경을 하든지 채권 발행을 해서 국채 발행을 해서 돈을 채워야 되는데 저걸 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돈이 없는데 돈은 모자라고 긴축으로 가는 안 거죠. 씁니다. 네. 불용에 들어가죠. 근데 불용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불용으로 가겠다는 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불용 말고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정부 지출이 엄청 줄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이 분기 내에서 적어도 30조 이상의 정부 활동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효과를 낸 건데 정부는 무슨 코로나가 회복돼가지고 건강보험이 덜 나가서 이렇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부의 이번 그 재정 감소로 인한 효과가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0.2% 정도는 정부 때문이다. GDP 이번에 나온 거 총 합중해서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도로 쭉 가잖아요. 연간 우리나라 성장에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했네. 이번 분기가 0.5가 이 정부 때문이고요. 예. 이대로 쭉 가면 연간 성장률의 0.2는 정부 때문이에요.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정리해드리면 GDP를 구성하는 4개 요소,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이런 식으로 무려 정부 소비는 20몇 년 만에 이렇게 줄었는데 정부의 핑계가 이 진단의 원인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설비도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뭐 자세한 수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나마 네. 0.6이냐? 순수출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그나마 이건 다행인가 싶어서 내용을 뜯어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수출도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예. 수출 감소폭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8인데 수입 감소는 마이너스 4.2. 더 많이 수입이 줄어서. 그렇죠. 수출은 전혀 지금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하기를 해봤더니 양의 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다만 예. 수입이 더 줄어서 지금 플러스가 나온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앵커님의 질문 이게 핵심 단어였는데요. 첫 질문 기억하시죠? 불황형 아니냐? 바로 네. 이겁니다. 수입이 줄면서 흑자가 나는 걸 불황형 성장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수입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경제 활동이 지속이 되고 투자가 되고 그걸로 설비도 늘리고 하는 거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런 수입이 이렇게나 줄었다는 거는 이 순수출 증가는 의미가 없고 사실상 위축에 들어갔다. 여기를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황형 성장이다라는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수출이 늘었다는 그 얄팍한 수치 하나 가지고 제조업이 현재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우리 GDP를 이제 요건화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 예. 제 해석이 사실은 가수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이 핑계와 저 같은 분석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단순히 다르다. 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불황형 성장을 인정을 하고 또 이런 각 요소별로 마이너스 난 것이 심각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는 대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원인 진단이 제대로 바로 돼야.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책이 안 나오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김밥집이 장사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집주인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야, 알바도 줄이자. 재료도 국산 대신에 어디죠? 수입산 싼 거 쓰자. 영업도 좀 일찍 닫자. 전기료 아끼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계속 거죠. 더 위축되는 더 거죠. 위축되고 손님들은 그 집이 이제 매일 닫혀 있고 맛이 없으니까 더 안 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이고요. 잠깐 정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인테리어 바꾸자. 아니,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더 좋은 재료 쓰고 마케팅도 하면서 오히려 흑자를 확 내가지고 빚도 네. 갚아버리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경기 때 대응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인정을 안 하니까 이 후자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상반기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해주셨는데 네. 그럼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상저하고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앵커님하고 저하고 아마 한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상저하고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상반기 2분기잖아요. 그럼 예. 1, 2분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과거이자 현재죠. 그럼 이제 앞으로가 이제 미래인데 네.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어제 나온 자료가 IMF가 전망을 했는데 예. IMF가 세계 성장률은 2.8에서 3.0으로 높였습니다.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니라도 그래도 올라갔어요. 당초 전망치보다 계속 상향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는 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전 우리나라 전망이 1.5였습니다. 1.4로 낮췄습니다. 세계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향하는 전망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리고 이 IMF는 우리를 무려 IMF 전망에 따르면 5번 연속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암울한 전망이죠. 수위도 안 좋고. 예, IMF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 직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ADB. 여기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냈는데 1.3을 전망했습니다. 연간으로. IMF보다 더 낮네요. 근데 이것은 주요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 KDI,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전망치를 내는 유의면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나 1.4를 깬 1.3이 나왔다는 건 충격인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IMF나 ADB의 수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연초에 하반기를 전망하거나 네. 작년에 올해를 전망한 수치가 아니고요. 지금 7월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섰어요. 지금은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전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더 안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망 두 개를 미뤄서 봤을 때 방금 앵커님의 질문 하반기는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상저하고의 고로 갈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됐다. 전 이렇게까지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 현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지 인정해야죠. 정부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정부는 아직도 완만한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정부가 전망한 거 한국은행과 기재부 또 뭐 KDI 전망치는 지금 현재 1.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예. 연초에 대비해서 전망을 낮췄는데 그게 그나마 그거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지금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상반기 더하기 하반기 하려면 1.7이 나와야 됩니다. 하반기가. 그쵸. 근데 지금 이 기관들이 현재 지표를 보고 전망한 게 하반기가 1.7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정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한 연간 성장률 1.5, 1.4는 하반기에 합쳐서 될 리가 없어요. 달성하기 어려울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예, 그러니까 진단을 상저하고의 해주셨고. 가능성 완전 소멸됐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조금 더 아픈 얘기. 세계 경제는 다 회복세고 나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핵심 원인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핵심 원인은 당연히 이제 수출 부진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국과의 관계. 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여기서 볼 땐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로 그럼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가? 단순히 뭐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 문제를 떠나서 제가 수치로 알려드리는 게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야 그래도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요 직전까지는요. 예. 그런데 지금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작년 수치인데요. 드디어 좋은 게 아니니까 드디어는 아니지만 이 현실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2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심지어는 러시아는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보다도 밀려가지고 13위가 됐는데 우리 앞에 누가 있냐면 브라질, 호주, 뭐 러시아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네. 했더니 정부는 또 이런 얘기하죠. 아니 실제로 우리가 GDP 성장을 못한 건 아닌데 이 GDP는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화 베이스로 비교를 하니까 예. 환율이 작년에 1,300원, 1,400원 왔다 갔다 해서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떨어진 거다. 환율 때문이지 이건 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시.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환율이 너무 고화 환율이었고 그걸 네. 계산하면은 사실상 환율 때문에 효과를 많이 감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는 또 안 하죠. 그럼 우리 앞에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10, 11, 10이거든요. 네. 우리만 3단계 딱 넘어갔고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은 순위가 똑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상품 수지를 봤더니요. 상품 수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물건 사고 팔고 수출 수입 잘하고 이게 상품 수지인데 러시아가 전년 대비해서 상품 수지가 61%가 올랐고요. 네. 브라질이 21%, 호주도 28.5%가 올랐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무려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러니까 환율로 인한 착시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원인 네. 상품 수지, 수출 이게 마이너스 80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질문이 나갔죠. 그러면 내년에 환율만 좋아지고 환율이 1,300, 1,400 하다가 1,200, 1,100으로 떨어지면 우리 다시 11위로 진입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예. 그래서 정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이나 학자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품 수지가 역전되지 않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복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설명과 평론가들의 설명이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사실은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검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팩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 유리한 것들을 말하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정부라면 그 모든 팩터를 골고루 보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평론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겠죠. 물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심리를 더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뭐 정부로서는 뭐 좀 피치 못하는 고민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뼈 아픈 부분도 있고. 예. 그러나 단순히 희망적인 전망을 메시지로 내는 것과 진단을 끝까지 하지 않고 진단에 맞는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은 거의 이건 제가 볼 때 경제 정책으로서는 좀 직무유기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답답한 지경입니다. 네. 이게 허준으로 치면 진단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그렇죠.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고 치료가 나올 텐데 네. 올바른 진단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처방을 쓰지를 않는 거죠. 네. 경제 규모 순위가 왜 중요한 건지도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못 살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올라가고 있어 이런 게 국민들에게 자부심이고 또는 그게 실제로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네. 조금 쉬운 비유로 하자면 키가 계속 크고 있는 사춘기 이 소년 같은 거죠. 오늘 1cm 컸어. 예. 엄마 내가 키가 더 컸어.
그리고 우리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도 자랑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상 경제의 규모 10위권이라면은 다 컸습니다. 이제 더 키 크다는 거를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제 경제 대국 이제는 예, 이제 예.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걸로 그럼 우리가 보이는. 9위로 가면 국민 생활이 나아지는 건가? 8위로 가면 나아지는 건가? 예. 이런 느낌보다는 그 내에서 국민 생활의 이 질을 결정하는 팩터들은 뭔가를 한 번쯤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금 우리가 얘기한 10에서 13위로 떨어졌다는 건 의미가 있죠. 우리가 못해서 떨어진 네.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10위로 올라가자 이런 그 접근법보다는 그럼 지금 13위로 떨어졌거나 10위에 있을 때 뭐가 문제였지? 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의 어떤 분배, 사회적 형평, 국민들의 삶의 질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하한을 낮추거나 폐지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사회 안전망까지 손을 보겠다는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앵커님이랑 저랑 얘기하던 그 맥락에 맞닿아서 이 뉴스를 해설을 해보면요. 경제가 안 좋아. 성장해야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시선을 좀 달리 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사회적 부의 평등 잘 가고 있나. 이런 걸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뉴스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아마 또 지지난주부터 쭉 이게 되게 자극적인 뉴스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실업급여를 정부 여당이 달콤하다 해서 실업급여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이게 지금 무슨 뭐 굉장히 지금 랩 라인 맞추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샀거든요. 예. 근데 정부 얘기는 그거예요.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마치 달달한 꿀을 빠는 느낌의 실업급여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할 의욕도 없고 실업급여는 낭비되고 있으니 줄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낭비 개념이 아닌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공적 부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적 부조가 아닌 사회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요. 그 보험 가입자가 내 돈으로 낸 것을 보험 기금으로 모아서 이제 그 해당되는 분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요건에 해당되면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의료보험과 이런 실업급여 같은 이런 거죠. 그런데 정부는 마치 이것을 적선하듯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들도 좀 당당하게 이 내 권리에 대해서 네가 뭔데 네. 깡냐 마냐 이렇게 좀 했으면 내가 좋겠어요. 낸 돈 부끄러워할 게 보장을 아니거든요. 받는 예, 내가 건데. 적선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논리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지금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줄었다. 나는 돈이 없어지고 있다. 이게 일단 걱정이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을 봤더니 예를 들어 이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그냥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200만 원에 80%가 지금 하한인데 네. 그러면 180만 원 정도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근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을 떼고 나면은 18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수치를 반대로 됐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아서 받는 돈이 하한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서 받는 돈보다 4, 5만 원이 높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일하러 나가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실업급여 받고 배짱이가 돼가고 있는 배짱이 것이다. 이게 이런 정부의 논리의 주장이죠.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학계에서나 많은 반론을 사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일단은 정부가 그 실업급여 기금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줄었냐를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의료보험 타고 싶어서 일부러 아픈 사람 없고요. 그렇죠. 국민연금 받고 싶어서 일부러 나이 들 수 없는 겁니다. 네. 실업급여는 타는 분들이 배짱이가 아니에요. 폐업되고 경기 침체가 되고 또 일자리에서 해고당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기금이 소진됐다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사회 안전망에 비상이 들어왔다. 네. 일자리 잃고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서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정부는 오히려 배짱이라고 야 그렇게나 기금이 줄었어? 그러면 답이 뭐야? 덜 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는 사람 표정이 뭐 그렇죠. 웃네 무슨 뭐 샤넬 뭐를 사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거꾸로 급여를 줄여라는 결론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한 그 역전 현상도 틀렸다는 게 학계 비난이 많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그 역전 현상을 얘기할 때 월급의 세후 실소득을 계산할 때 10.3% 세율을 계산해서 떼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전 현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45만 명이라는 거예요, 정부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청년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는 두루누리 보험 지원 제도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가 대신 4대 보험을 내줘요. 그분들에 해당하는 세율은 얼마예요? 6%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6으로 계산하잖아요. 역전현상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두루누리의 지원을 받는 인구만 합쳐도 77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과소 계상한 것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정부의 의도 같은 게 있을까요? 의도가 있죠. 제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정부가 올 1월에 관련한 대책을 냈는데 1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제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취약계층 현금 지원 삭감. 이게 정부의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뭐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 실업급여 수급 여건 강화. 이게 정부의 이미 1월 달부터 세워놓은 목표였더라고요.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깎아버리고 그렇습니다. 줄이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실업급여 하한이 그런 식으로 정부가 더 낮추거나 폐지되면 결국 그 급여가 끝나거나 그 급여가 모자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양질의 더 좋은 일자리를 갑니까 못 갑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못 가죠. 방금 말씀하신 그 최저시급에 주는 일자리라도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즉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위기의 일자리로 고착화되는 시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위기를 강요하는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극화가 거예요. 심해지는 대책으로 사람들을 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 정도로 약하게 받고 있는 실업급여도 못 받는 대상이 예를 들면 프리랜서, 그다음에 특별고용, 네. 특고라고 하죠. 이런 분들, 즉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700만 명이에요. 이분들은 아예 그 부족한 실업급여조차 정부가 말하는 실업급여조차도 받지 못하는 분들 700만이라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 700만의 사각지대 그리고 겨우 5만 원 차이 때문에 꿀 같은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낮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합친 부분, 네. 이 한계선에서 역전현상을 논하는 이 한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강화해야 될 때입니다. 엄청난 지금 작년 분기별로 50%씩 지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정부가 덜 줘! 이렇게 할 기금을 보호 이럴 때가 아니고요. 폐업과 해고에 내몰리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기로 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생각으로 네. 정책을 다시 짜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네. 평론가님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천공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앵커님 같은 이런 훌륭한 언론인과 배울 만큼 배운 제가 아니 경제 얘기를 하면서도 경제 얘기하다가 얘기해야 되는 무속인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요. 네. 따져보니까 또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나와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2020년 10월 방송에 천공 이분이 인터넷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노동자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여행을 간다. 노동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다. 실업급여 주면 일 안 해. 그걸 없애줘야 뒤가 없으니까 아예 낭떠러지가 되니까 노동자가 죽도록 일만 하고 더 고분고분해질 거야. 그러면 나라가 팽팽 돌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정부 정책이 지금 천국말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냐라는 얘기가 정말 나올 정도로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까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진짜 얼마나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근거를 찾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정말 자주 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그러게요. 뭔가 좀 기분 좋은 소식 이걸 경제 허준 시간에 들을 수는 없는 건지 또 한숨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